옛날 대왕골이라는 마을에 18살 이덕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떠돌던 고아였습니다. 고아의 거지라 비록 글을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예의 바르고 총명한 아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이덕수가 이 마을에 온 것은 겨우 8살 때였습니다. 비록 마을이 가난하였지만 산이 가까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산에는 온갖 열매가 지천에 널려 있어 최소한 배를 채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수는 성실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이덕수가 대왕골에 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갑자기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고 목숨을 잃는 이들도 많아져서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덕수도 더 이상 마을에 머물 수 없어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다니다 보니 이덕수는 고향에서 100리나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과일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는 몇 개의 과일을 따서 나무 아래에 앉아 요기를 했습니다. 과일을 다 먹고 나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땅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막 눈을 감으려는 순간 나무 위에서 까악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덕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몇 마리의 까마귀들이 나무 위에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먼 길을 걸어온 이덕수는 몹시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까마귀들이 계속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덕수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그 까마귀 떼를 향해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까마귀 한 마리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놀란 까마귀는 그 자리에서 똥을 누웠는데 그것이 하필 이덕수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새똥을 맞은 이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까마귀는 아까 던진 돌에 충격을 받았는지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며 주위를 맴돌다가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추락했습니다. 이덕수가 까마귀를 잡으려 다가가려는 순간 까마귀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덕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쫓아가다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숲길에 오래되어 부서진 우물이 있었는데 이덕수는 까마귀만 보고 뛰느라 발밑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발을 공중에 헛디뎠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덕수는 마른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마른 우물은 아주 깊지는 않았습니다. 깊이가 한길 남짓이었고 바닥에는 자풀들이 무성했습니다. 이덕수는 아픈 엉덩이를 만지며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보고 나서 혼이 빠질 만큼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뼈였습니다. 이덕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그 뼈를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우물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물 한쪽 구석에 자풀이 우거진 곳이 있었는데 그 풀 사이로 하얀 뼈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덕수는 어려서부터 혼자 자란 터라 담력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뼈일까? 어떻게 우물 바닥에 있게 되었을까? 혹시 나처럼 실수로 떨어진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야, 이 마른 우물이 그리 깊지도 않은데 스스로 기어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 떨어졌을 때는 우물물이 있었나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가 뼈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뼈대 위에 가만히 놓여있던 해골이 갑자기 굴러떨어져 이덕수 앞에 굴러왔습니다. 뼈는 원래 마른 우물 벽에 기대어 있었는데 해골 뒷부분이 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해골이 이덕수 곁으로 굴러온 후 뒷부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덕수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골의 뒷머리에는 달걀만 한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뼈를 한참 바라보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뼈의 주인은 머리를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 우물에 버려졌구나. 덕수는 마음속으로 부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덕수는 뼈를 더 찾기 위해 마른 우물 바닥을 팠습니다. 그 뼈들을 모아 묻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물 바닥의 흙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아마도 우물 위에서 떨어진 흙들이 쌓인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그는 뼈와 썩어 있는 옷가지들을 자기 옷에 잘 싸서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뼈에서 흙을 털어내고 옷을 터는데 옷에서 편지처럼 보이는 빛바랜 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은 이미 뼈만 남았는데 이 편지는 낡기는 했지만 완전히 썩지 않아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골 상태로 봤을 때 시신이 최소한 1년은 넘게 우물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네. 이덕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편지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근처 양지가 바른 곳을 찾아 뼈와 옷가지를 다 묶고 흙으로 덮어주고 큰 돌을 앞에 세워 위치를 기억해놨습니다. 고인에게 절을 올린 뒤 몇 송이 들꽃을 돌 근처에 심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우물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 왜 여기서 죽었을까 하고 길을 걸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뒷머리에 큰 구멍으로 미루어 보아 10중 8구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후 우물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해했을까? 그가 남에게 해를 입었다면 그 가족들은 아직 생사를 모르고 있을 텐데.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우선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편지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아보면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그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집에 가서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고 그의 혼령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우물 근처의 큰 길로 통하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큰 길에 막 나왔을 때 말을 타고 천천히 가고 있는 인자해 보이지만 위험이 있어 보이는 선비 차림새의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덕수는 조심히 달려가 선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비님, 가시는 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시간이 되신다면 편지를 한 통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인자한 표정으로 흔쾌히 허락하며 편지를 받아 읽어주었습니다. 선비가 편지를 읽어주니 그것은 진귀돌이라는 남자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안부 편지였고 본인이 일을 잘 마치고 10여일 후에 출발하니 가서 인사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덕수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죽은 사람의 이름이 진귀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마을로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더 도와줄 것은 없느냐? 중년 선비가 인자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이덕수는 선비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없어 실망했지만 영리한 그는 마을을 오가는 보부상에게 물어보면 알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보부상들에게 물어봤고 결국 진귀돌의 마을을 알아냈습니다. 진귀돌은 이 마을에서 100리 떨어진 진가촌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덕수는 진가촌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3일 후 산을 넘어가던 그는 멀리 진가촌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가 지고 있어서 그는 일단 마을 밖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며칠을 걸어 기진맥진했던 이덕수는 길 옆에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잠에서 깬 이덕수는 서둘러 일어나 비를 피할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깜깜해서 머물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을 때 푹 꺼져 있는 구덩이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고 비까지 흠뻑 맞아서 그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정신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어 비가 그쳤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이덕수는 여전히 그 구덩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누워 정신을 잃고 있을 때 50살 남짓한 노인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그가 누워있는 구덩이 앞에 작은 언덕에서 멈춰 섰습니다. 만약 이덕수가 깨어나서 자신이 잠든 곳을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젯밤 하늘이 너무 어두웠고 이덕수도 너무 지쳐 있어서 미처 몰랐지만 그는 길가의 무덤 옆 구덩이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무덤 앞에 와서 하인에게 지시하여 가져온 제사용품을 꺼내어 놓게 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제사를 지내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귀돌아, 아버지가 너를 보러 왔다. 귀돌. 바로 그 편지에 나온 남자의 이름이 바로 진귀돌이었고 노인은 진귀돌의 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무덤을 향해 제사를 지내면서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추나 만주석 세울 자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거라. 구덩이로 다가가던 하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쿠, 나리, 여기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을 들은 노인이 급히 달려와서 자세히 보니 거지 같은 차림의 남자가 구덩이에 누워 있는데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춘아,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거라. 노인이 김춘이라는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춘이 즉시 구덩이로 뛰어내려가서 이덕수의 코에 손을 대어 숨을 확인했습니다. 나리, 아직 숨이 있습니다. 빨리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이덕수는 이렇게 김춘에 의해 구덩이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노인이 이덕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어서 정신을 차리게. 이덕수를 깨우지 못하자 노인이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이런, 머리가 불덩이로구나. 김춘아, 빨리 등에 업고 마차로 가자. 나리, 도련님 제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녀석아,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하다.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노인과 김춘이 이덕수를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문에 막 들어서자 젊은 남자 하나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나리, 도련님 무덤에 제사 지내러 가신 것 아니었습니까? 어찌 이리 빨리 돌아오셨습니까? 무덤에 막 도착했는데 한 젊은이가 거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먼저 데려온 것이다. 양등만아, 빨리 그를 사랑방으로 데려가고 의원을 불러오거라. 양등만이라고 불린 남자가 즉시 김춘과 함께 이덕수를 사랑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 테니 네가 가서 의원을 모셔와라. 양등만이 지시했습니다. 김춘이 떠난 후 양등만은 이덕수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덕수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양등만은 그의 옷을 벗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손을 대려는 순간 이덕수의 몸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편지를 가지고 있을까? 양등만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겉봉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급변했습니다. 급히 편지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양등만이라는 남자의 얼굴색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때 하인 김춘이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양등만은 재빨리 편지를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의원이 진찰한 후 이덕수는 몸이 많이 허약한 상태로 탈진한 것이라 말하고 몇 첩의 약을 처방한 후 떠났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이덕수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혹시 누군가 나를 구해준 건가? 그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키 작은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덕수가 멍하니 있는 사이에 그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이 이미 그의 목에 대어져 있었습니다. 소리내지 마라. 검은 그림자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덕수는 혼이 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는 급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묻는 것에 답해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리, 저는 이덕수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배가 고파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구해주신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말 말고 네 몸에 있던 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편지. 상대방이 편지를 언급하자 이덕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찾지 마라. 편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 묻는 말에나 답해라. 그 편지를 어떻게 얻은 것이냐? 나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밥을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풀숲에서 그 편지를 주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돈이라도 될까 싶어서 그냥 넣어둔 것뿐입니다. 잠시 숨을 내쉰 뒤, 그리고 저는 글을 몰라 편지 내용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기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덕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마른 우물 속에 그 뼈가 떠올랐습니다. 총명한 덕수는 이미 어떤 상황인지 대략 파악을 했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남자는 이덕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시 칼을 그의 목에 대고 악독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꾀를 부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 목숨을 빼앗겠다. 나리, 제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 같은 거지가 나리를 속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덕수는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멍청한 척하며 울었습니다. 이덕수의 모습을 보니 그 남자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경고하는데 이곳은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다. 밤이 깊었으니 어서 꺼져라. 이덕수가 어찌 감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급히 일어나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을 나올 때 그 남자가 뒤쫓아와서 이덕수를 뒷문까지 데려갔습니다. 뒷문에 거의 다 왔을 때 이덕수는 주위를 살피던 남자를 밀치고 큰 길 쪽으로 죽기 살기로 뛰어갔습니다. 뒷문으로 나간 후 그 복면이는 분명히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덕수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도 복면이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편지는 나에게 있고 거지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나. 한참을 달려 사람들이 많은 주막 뒷골목으로 숨은 이덕수는 숨을 헐떡대며 생각했습니다. 까닭 모르게 구원받았다가 또 까닭 모르게 쫓겨난 이덕수의 마음속에는 온갖 의문이 꽉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복면인이 필시 범인이거나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겠군. 그리고 그곳에 침입할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집과 연관된 사람이겠구나. 필시 증기돌과 관련된 사람일 거야. 그렇다면 나를 구해준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겠어.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이덕수는 자기가 도망쳐 나온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덕수가 무엇을 하러 갔는지는 잠시 제쳐두고 먼저 그를 구해준 그 노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노인의 성은 진씨였고 사람들은 그를 진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양등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진대감이 성 밖으로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산길에 만난 얼어 죽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진대감이 보니 그 청년에게 아직 미약한 숨이 남아있어서 집으로 데려다가 구해주었습니다. 며칠 쉬고 나서 소년이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양등만이었고 타양 사람으로서 장사를 하러 왔다가 불행히도 길에서 산적들을 만났습니다. 일행 대부분이 해를 당했고 돈과 물건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는 산골짜기로 굴러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져 이곳까지 왔는데 날씨가 추워서 중간에 길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진대감이 양등만의 집안 사정을 물어보니 그는 올해 20살이고 부모는 몇 해 전에 흉년이 들어 굶어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뿐이라고 했습니다. 진대감은 그를 가엾게 여겨 집에 머물게 하였고 양등만은 비록 배움은 짧았지만 눈치가 빠르고 맡긴 상점도 잘 운영해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진대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진기돌이었고 나이가 양등만과 같은 20살이었습니다. 아들이 글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상업에 관심이 많아 진대감은 이웃고을에 있는 포목점을 맡겨 운영하게 했습니다. 2년 전에 진기돌은 류시성을 가진 참한 교수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례 후 겨우 반년 만에 진기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 해를 당했습니다. 그해 추석날 진대감은 집에서 아들이 돌아와 함께 명절을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등만이 혼자서 상처를 입은 채 울며불며 뛰어왔습니다. 흑, 대감, 큰일 났습니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산적을 만나서 귀돌 도련님이 그만. 저는 귀돌 도련님을 구하려다 산길에 굴러떨어져서. 진대감이 깜짝 놀라 자세히 물어보니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적들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적들이 몸에 지닌 재물을 모두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도 진대감의 아들 진기도를 해쳤다는 것입니다. 양등만은 자신은 도련님을 구하려다 산적에게 맞고 산길에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다시 가보니 진기돌의 시체도 없었고 산적들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서 이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대감은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관아에 신고하고 즉시 포졸들을 데리고 양등만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핏자국과 여러 사람의 발자국 그리고 나무의 칼자국 등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진대감은 적지 않은 돈을 썼지만 범인들은 마치 하늘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대감은 이덕수의 상태가 궁금해 일찍 양등만을 불러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양등만은 진대감에게 그 사람이 새벽 일찍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진대감은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대감이 뒷간을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 그림자가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대감은 이상하게 여겨 살그머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여자가 작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소리 질러 보시지. 과부방에서 남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소? 부인이 협조만 해주면 이 집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나에게는 산적 동료들이 있으니 말을 안 들으면 모두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비열하게 협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절대 저는 시부모님을 해칠 수 없어요. 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여자는 결연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계집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군. 남자가 비웃던 그 순간 듣고 있던 진대감이 너무 놀라 뒷걸음을 치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어이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남자가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진대감이 목숨을 살려주고 가족처럼 대해줬던 양등만이었습니다. 진대감은 너무 놀라 소리를 쳤습니다. 너 이놈, 네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구나.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고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양등만은 비열하며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요? 귀돌이는 이렇게 참하고 어여쁜 아가씨하고 혼인시켜주고 내가 잘 운영하던 포목점도 귀돌이에게 맡기시고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뭡니까? 이게 가족처럼 대해주는 겁니까? 그는 진 대감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저 동정심만 가진 위선자 양반일 뿐이야. 마음 잡고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질 않는군요. 이제 곧 귀돌이를 만나러 가시죠. 순간 생각이 스친 진 대감은 양등만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설마 귀돌이도 네가 해친 것이냐? 맞느냐? 양등만은 씩 웃으며 냉소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소? 자세한 건 저승에 가서 귀돌이한테 물어보시죠. 진 대감은 피를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 천벌을 받을 놈. 내가 죽어서도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양등만은 어깨를 으쓱하며 진 대감에게 다가왔습니다. 양등만의 손이 막 진 대감의 목으로 향하는 찰나. 쾅! 벼락이 치듯이 대문이 부서지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양등만을 포박하라. 그들은 반항하는 양등만을 제압하고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정신이 혼미해진 진 대감을 이덕수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괜찮으십니까? 저를 구해주셨던 진 대감님이시죠? 저는 대감께서 구해주셨던 이덕수이고 제가 관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진상은 현감께서 알고 계시니 같이 관아로 가보시죠. 큰 소리에 몰려든 진대감의 부인과 하인들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진 대감 부부도 따라갔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진 대감 댁으로 몰래 숨어든 이덕수는 그 집의 사람들을 몰래 살폈고 진 대감의 며느리가 있는 별채 쪽 뒤편 쪽을 살피던 중 익숙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봐 류 부인,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오늘 저녁 시부모님의 국에 이 약을 타시오. 이 목소리는 바로 자신을 협박하고 해치려 했던 그 복면인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요. 어차피 안 그러면 난 당신과 시부모를 모두 해칠 것이요. 그럴 바에는 당신은 재산을 일부 갖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당신이 진기돌과 혼인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정이 있단 말이오? 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이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 짓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를 죽이세요. 진기돌의 부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잘 생각해 보시오. 안 그러면 당신을 산적에게 넘기고 당신에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오. 양등만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떠나갔고 다리에 힘이 풀린 며느리는 땅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덕수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 편지는 분명 그 대감의 아들이 쓴 것이었고 마른 우물 속의 뼈는 틀림없이 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양등만이 편지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미루어 그가 진기도를 해치고 이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한 후 그는 관아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증거도 없는 거지의 말을 관아에서 믿어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대감이 위험합니다. 그 댁의 양등만이 진 대감의 아들 진기도를 해치고 이제 진대감도 해치려고 합니다. 빨리 가서 양등만을 잡아야 합니다. 관아의 포교가 그의 말을 듣고 혀를 차며 얘기했습니다. 이 거지가 못 먹어서 실성을 했나? 이놈아, 증거는 있느냐? 증거는 진기돌의 편지인데 양등만에게 뺏겼습니다. 이덕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포교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봐라, 새로 부임하신 현감께 보이지 않도록 이 실성한 거놈을 당장 내쫓아라. 바로 그때 익숙한 육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청년을 이리 데려오너라. 이덕수가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동원대청 위의 큰 의자에 앉아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현감이 의외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바로 그날 이덕수가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그 중년의 선비였던 것입니다. 직접 편지를 읽어주었던 현감은 당연히 덕수의 말을 믿었고 당장 포졸들을 붙여 진대감을 구하고 양등만을 체포해 오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양등만이 포박되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이 양등만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양등만아, 너는 어찌하여 이덕수의 몸에서 나온 편지를 보고 그토록 당황했느냐? 말해라. 마른 우물 속의 뼈와 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처음에 양등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감이 이미 편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고 진대감과 며느리의 증언, 그리고 이덕수가 진기돌의 뼈를 묻은 장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양등만은 체념한 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양등만은 원래 고아의 산적이었는데 어느 날 관군에 쫓겨 도망치다가 한겨울 산속에 갇혀 얼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진대감이 자신을 살려준 후 처음에는 진대감에게 매우 감사했고 일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여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어릴 때부터 산적질을 했던 그의 천성은 바뀌지 않았고 자신과 동갑인 진기돌의 태평하고 부유한 삶을 질시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열심히 운영하던 품목점을 그가 맡기 시작하자 불만은 더욱 쌓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진기돌이 선녀같이 아름다운 부인과 혼례를 올린 후부터 이 열등감은 폭발하였습니다. 그는 진기돌을 없애고 며느리를 협박해 진대감 부부를 도구로 죽여 며느리가 재산을 물려받게 한 후 자신의 신분을 바꿔 진기돌의 부인과 같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진대감이 양등만에게 진기돌과 함께 이웃고을로 가서 장사일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양등만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물 근처에서 진기돌을 해친 후 우물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진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습니다. 하필이면 배은망덕한 늑대를 구해주어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잃고 자신마저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현감은 즉석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등만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해 보답을 하지는 못할 망정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의 아들을 해치고 자신의 은인까지 해치려고 한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국법에 따라 그를 참수형에 처하라. 판결이 끝난 후 현감은 인자한 표정으로 진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진대감, 그래도 이제라도 범인이 잡히고 아드님의 뼈라도 찾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덕수는 어릴 적 고아로 힘들게 자랐지만 예의와 신의를 알고 총명한 청년이요. 대감의 목숨을 살렸으니 그를 중하게 생각하도록 하시오. 진대감은 현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감. 이 또한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덕수를 제 양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태어날 운명은 결정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태어난 후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제게 아들을 데려가셨고 이덕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현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좋은 생각이요. 심성이 바르고 총명한 아이니 진대감댁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옆에서 듣던 이덕수는 너무 놀라 어떤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감이 이덕수에게 말했습니다. 하하, 이 녀석아. 얼른 진대감에게 아버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덕수가 진대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후 이름을 진덕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덕수는 진덕수가 되어 평생을 진 대감 부부를 부모로 모시고 효도를 다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기돌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한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대감은 비록 친아들을 잃었지만
효성스러운 양자를 얻어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덕수는 고아로 자라 어려서부터 떠돌아다니며 고생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며 신의를 지켜 마침내 좋은 가정을 만나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숨겨진 진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친 자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지만 항상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당당히 행동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